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공공선택을 통해서 어찌됐든 어떤 정부가 하는 일들을 결정하는데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왈라스 법칙이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정부의 사이즈가 커지는,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뭐 몇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일 큰 요인은 정부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떤 뭐 가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면서 정부 역할이 느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을 상당히 불형평하게 되는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 지출이 커지는 왈라스 법칙이 성립하는 것들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건가?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뭐 아마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커지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적합한 정부 역할을 찾아야 될 거고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커지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부 부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 부분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익이 있는 거고 좀 전에 우리가 나열했던 거가 편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걸 정부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편익들이 있고 소득 재분배도 하고 뭐 이런 편익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뭐 있을까요? 정부가 커지면 뭐가 생겨요? 일단은 정부가 커진다는 개념 자체는 우리는 정부 예산이 커진다는 얘기고 정부 예산이 세금을 안 걷어들이고 커질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탱하기는 불가능하죠. 그거를 세금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지탱하는 나라가 지금 보면 두 나라가 있어요. 세금 아니고 딴 걸로 지탱하는 나라가 일본이 그 부채 가지고 버티고 있고요. 근데 아마 그게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바꿔야 될 거고 또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보면 재정 적자 누적액이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전 세계 거래일수 기축통화라는 그러한 것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과연 정당한 거냐? 뭐 이게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그 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뭐 어디 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빨리 그냥 어디다 그냥 버리고 싶은데 달러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나중에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거 뭐 어디 또 나갈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외환보유고 보면 상당히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는 달러죠. 그래서 딴 나라에서 그거를 그냥 종이 쪼가리를 가져가지고 대신에 물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나라를 빼놓고서는 실제로는 그 조세를 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고 조세라는 거는 친구들이 공공완을 들었다면 100원을 걷는 게 100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100원을 걷으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투자도 줄이고 노동 공급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세의 초과 부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태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뭐 정태적인
자원 배분 왜곡 효과라는 것에 보통 초점을 두고 초과 부담을 이야기를 하지만 동태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계 분석을 하면 정부의 소비 지출이 커지면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라는 경향은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 지출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순수하게 소비 쪽에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이즈가 커지면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고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게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또 많은 연구에서 정부 사이즈 자체가 커지면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라는 보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항상 무슨 성장이냐 분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코스트고 또 하나의 코스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는 시장 실패 부분, 뭐 형평성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정부 실패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경제에서 훈련받기는 뭔가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서 뭔가 최적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편익이나 비용이라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아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이 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는 정부의 비용이 더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정부 사이즈가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뭐 26%, 7% GDP 대비 그 정도 그냥 뭐 국민 부담률로 본다면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국가는 50%가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북구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요. 정부의 그 국민 부담률로 생각하면. 그래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정부가 작은 선진국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안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 미국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 확보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거 도입하면 이쪽에 초과 부담도 굉장히 작고 뭐 이래가지고 정부 사이즈가 너무 커질 거다. 그러면 굉장히 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어떤 활력도 잃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허용하게 되면 미국 정부 사이즈가 너무 커질 거고 그게 뭐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뭐 성장이나 이런 거에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뭐 약간은 철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부분의 팽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부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부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정부 사이즈를 보면 아주 정말로 심각하게 무슨 대처가 나와서 굉장히 그 민영화를 심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줄이지 않는 이상은 정부 사이즈가 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론 그 MB 정부에서는 정부 사이즈가 좀 줄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세 부담률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조금 한 최고 21까지 갔다가 19.5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GDP 대비해서 1.5%포인트니까 우리나라 GDP가 1000조라고 생각하면 뭐 한 150, 뭐 아니 15조, 20조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대부분의 경우 이 정부 사이즈 자체는 조금씩 계속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편인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 사이즈를 상당히 줄였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 선진국에서의 정부 규모는 대략 복지 지출 규모예요.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이렇게 나와요. 복지 지출 말고 다른 쪽에 경제 아니면 일반 행정, 교육, 보건도 약간 복지 쪽에 들어간다 좀 빼고 뭐 다른 어떤 뭐 경제 사업 이런 것들 쭉 포함하면 거의 국가별로 유사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국가별로 실제로 차이가 나는 지출 부분은 정부가 하는 일은 결국 복지예요. 복지를 과연 GDP 대비 20몇 프로를 쓸 거냐 아니면 GDP 대비 5% 아니면 10%만 쓸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한 10%쯤 갔어요. 복지 지출이. 그 정도 갔는데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 25 정도 가 있어요. 그게 25. 우리보다 2배 좀 넘고요. OECD 평균이 우리의 2배 정도 돼요. 20 정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복지 지출이 바로 정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들만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부 규모를 얼마로 할 건가는 그냥 쉽게 물어보면 우리 복지 얼만큼 할까예요. 선진국에 가면. 그리고 복지 지출을 하고 나면 복지 지출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높게 하는 경우 있고 낮추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북구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국가에서 보면 복지 지출이 30이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GDP 대비. 그게 언제냐 하면 90년대 초예요. 80년대 복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요. 그러니까 북구 국가들이. 그리고 90년대 초에 30% 가까이가 있고 일부 국가는 30이 넘어가고요.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구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어요. 90년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초반 중반 93, 4, 5 이때쯤 경제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핀란드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모든 게 다 좋은 거고 뭐 하다못해 노키아가 망해도 잘 그 근로나 뭐 이런 부분 고용 부분들이 참 잘 조정이 돼서 아주 큰 우리나라 쌍용자동차 같은 사태는 안 벌어지고 정말로 대규모 해고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잘 잡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제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서 모든 걸 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핀란드 아주 거의 망해갔어요. 90년대 초반 중반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 뭐 하냐 하면 지출을 줄여요. 정부 지출. 한 6 내지 7%포인트 정도 줄여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줄이는데 결국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은 뭐냐 하면 복지 지출이니까 그때 복지 지출을 그만큼을 줄여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했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는 생각할 때 대략 오늘 또 딴 얘기를 또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딴 얘기를 조금 하면 어떤 경제 위기를 보면 이렇게 성이 4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 한 4개쯤 있어가지고 제일 외곽에 있는 성이 뭐냐 하면 금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산업 쪽에서 어차피 이 위기가 오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금융을 통해서 와요. 국제적으로 금융. 그리고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산업 자체가 뭐냐 하면 돈을 빌려줘야 유지가 되는 산업이고 돈을 빌려줄 때 그 산업은 어떠냐 하면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위험스러워 보이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가서 그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은행이 아니면 그 금융업이 망하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거를 살려줘요. 그리고 대신에 평소에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하고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금융산업이 가진 특징 때문에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건전성 규제라는 걸 해주고 대신에 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요. Lender of Last Resort라는 영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최후에 있어서의 대출자 역할을 정부가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이 누가 망해가면 어떻게 하냐면 예금자 보호를 하면서 정부 나중에 5천만 원씩은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그 Lend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뒤에서 마지막에 백업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렇게 백업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냐면 금융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면 자기 거고
망하면 정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expected value 구하면 당연히 위험한 거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평소에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그거를 정부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평소에 가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금융산업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하는 장사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많고 외부에서 오면 여기에 충격이 제일 먼저 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은행이 무너지고 나면 지키는 애가 누구냐 하면 재정이에요. 정부가 돈을 여기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금융산업을 정리를 하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그렇게 한 거예요. 금융산업해서 예금자 보호 그거에서 쫙 풀어서 살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기업들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재정을 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은 보면 결국은 재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정이 작동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평소에 성이 튼튼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안 쌓여 있고 그냥 조금 굉장히 낮게 쌓여 있으면, 낮게 쌓여 있다는 뜻이 뭐냐면 재정이 굉장히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채도 많고 뭐 이렇다면 그때는 내가 더 재정 쓰겠다고 한 게 별로 좋은 신호로 작동을 안 해요. 내가 재정이 튼튼할 때 내가 딱 뭐 버티고서는 돈 투입해서 살리고 뭐 이거 굉장히 그러면 사람들한테 또 돈도 풀고 그러면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살고 그러면 내가 다시 세금 걷어서 다시 재정 튼튼하게 하는 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저 정부를 보니까 원래부터 적자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주는데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국채 이거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 푸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재정을 건전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는 제 생각에는 산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산업하고 뭐 뭔가 이렇게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먹고 살 걸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저 세금도 내고 그래서 평소에 산도 쌓아놓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만약에 무너지면 아주 장기적으로 산업들이 좀 더 잘 버텨줘서 뭐 다시 세금도 걷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사회적인 합의 같아요. 결국은 이게 다 침범이 돼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국민적으로 뭔가 합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적으로 합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복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이 근로나 이런 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버티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이 한 4개쯤 있는 것 같아요. 4개쯤 있고 결국은 이제 보면 어디까지 위기가 왔을 때 어디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아마 우리나라 외환위기나 뭐 이런 거는 여기까지 왔다가 그래도 다 살려서 가고 뭐 이런 거 같고, 잘못해서 완전히 뭐 국채까지 위기까지 가가지고 재정 위기까지 가면 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그냥 망한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가 지금 굉장히 못 사는 나라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가 무슨 남미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된 게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까지 못 간 거예요. 그냥 각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대로 사지 뭐 이렇게 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4개를 기둥을 성을 잘 쌓아놓고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갔냐 하면 지출을 통제하는 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하면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 90년대 중반에 사회적 대타협 뭐 이렇게 지금 무슨 뭐 국민 대타협위원회 만들자고 그러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북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북구에서 그 위기 나왔을 때 대타협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전체적으로 나갈 방향도 정하고 뭐 이런 서로 고통 분담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는데, 보면 북구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나 뭐 산업이나 무슨 뭔가 뭐 기술이나 인적 자본이나 뭐 이런 게 버텼던 것 같고, 재정을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건실하게 다시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남유럽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생각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유로존 가입하고서는 금융산업들이 굉장히 호황으로 갔죠. 유로존에 이제 그리스나 뭐 이런 데가 가입을 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환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유로를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리스 돈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했는데 유로 그냥 있고, 그리고 그리스가 못 사는 나라니까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잘 살던 나라에서 이쪽에 뭐 우리나라 은행에 넣으면 뭐 독일 자국은행에다 넣으면 뭐 한 2, 3% 받는데 저기 보냈더니 한 7, 8% 받는다 그러면 그냥 돈 보낸 거예요. 그냥 유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잘 됐죠. 굉장히 그래도 뭐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은 걸로 보이니까 재정도 상당히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보면 복지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그리스나 이런 데서. 유로존 가입한 이후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 보니까 이게 다 보면 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꾸려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거 재정 방만하게 썼던 거, 복지했던 거 중에 일부 줄여야 되고, 우리 금융산업 정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안 됐어요. 남유럽의 경우.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지출 통제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했어요. 그래서 북구는 성공을 했고 남유럽은 실패를 했고, 결국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 지출 통제를 요구받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남유럽이 훨씬 약해요. 그리고 북구가 훨씬 더 강하고, 제가 뭐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들이 공동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따뜻한 지방은 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거 너무 뭐 이렇게 결정론자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저기 하긴 한데,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에서는 솔직히는 어떠냐 하면 정 안 되면 그냥 길에서 그 뭐 담요 하나 깔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날 바나나 따먹고 그러면 살아요. 추운 나라에서는 어때요? 밖에서 자면 바로 죽어요. 그날 밤에 얼어 죽죠.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추운 나라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공동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추운 지역들이. 그리고 특히 또 소규모 국가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 하면 복지 구성이 달라요. 복지 지출 구성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북구 국가는 그렇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을 꽤 많이 하는데 지금 하는 논쟁들이 실제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얼만큼, 돌봄을 얼마나 할까, 보육에 대해서 무상보육 뭐 이거 얼마나 할까,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 그러니까 노인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요양보험 그거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것도 좀 나오고요, 의료에 대한 거. 그래서 보면 그게 다 사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복지 제도를 보면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80년대 중반 후반 때 사회보험들 들어왔고,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 부조 들어왔고,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얼만큼 범위로 할 건가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데 북구가 얘가 사회 서비스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육 뭐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줄이는 걸 해요.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줄이면 줄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유럽의 경우에는 연금 중심이에요. 국민연금은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물론 재정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금 제도들이 대부분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자기가 내는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끔 제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재정이 나중에 가서 2050년, 60년 되면 빵꾸 나고 공무원 연금 지금 이미 빵꾸 나 있어가지고 1조, 2조 돼 있고 제가 들어있는 사학연금 몇 년 있으면 빵꾸 나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사학연금이 뭐 빵꾸가 났는데 국가가 책임 안 지고 뭐 이렇게 되면 나 노후에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찌됐든 연금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금은 뭐가 있냐면 수급권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예요. 연금 수급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기 쉽지 않아요. 재정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남유럽의 경우에는 연금 이거 못 줄였어요. 그리고 연금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커요. 자기네 복지 지출의 한 60%, 70%가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가 한 20, 30%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60%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복지의 그 구조를 어떻게 하는가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통제 가능성이나 그리고 연금 중심이 자기 책임하는 연금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게 어느 국가냐면 독일 쪽이 그래요. 자기가 낸 거를 받아가면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연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남유럽에서 그랬고. 그렇게 저는 그래서 물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연금이 이름은 연금인데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의 원래 취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책맞게 오래 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회보험이에요. 그럼 보험료를 냈어야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다가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건 보험료 낸 게 없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보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로는 수당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공적 부조인 거예요. 사회보험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이름 명명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온갖 지금 혼란스러운 게 실제로 이름 때문에 그래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니까 연금이니까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우리 연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연금이 아닌 걸 연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노령 수당이어야 되고 실제로 저소득층한테 집중해서 가는 게 맞아요. 일반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또 연금이랑 또 계산할 때 붙여야 되고 왜냐하면 연금에서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추가적으로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국민연금이랑 또 연계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진영장관도 나가고 뭐 지금도 여전히 논쟁돼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연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래도 잘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구형으로 가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나라, 우리는 굉장히 큰 나라여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벌써부터 나 세금 많이 내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너무 돈 많이 그냥 받아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뭐 친척 만났더니 자기 진짜 억울하다고 나도 원래 돈 없는데 해서 그래도 세금 내고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는 보니까 그래도 멀쩡히 있는데 뭐 무슨 딴 것도 받고 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세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독일 모형으로 가야 될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독일은 연금 중심이긴 연금 중심인데 여기보다 훨씬 약한 형태 한 50% 좀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보험 성격으로 실제로 돼 있는 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유럽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데 우리나라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 성향은 남유럽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뭐 약간 뭐 그런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성향이 북구랑 독일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뭐 공동체적인 경향도 상당히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 모형을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서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친구들도 뭐 좀 그냥 이렇게 어떤 이런 복지 논쟁이나 이런 걸 될 때 그냥 표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데이터들도 좀 자세히 보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나라별로 어떻게 돼 있고 우리나라 지금 특성이 뭘까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가치 판단하고 뭐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정부 사이즈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니스카넨이 얘기한 것처럼 관료는 자기의 조직, 인력, 법, 예산 이런 것들을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그걸 좀 거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관료한테 오히려 자신의 관료 조직을 작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관료 조직을 민영화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에 실제 내용이 정부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관료적인 걸 줄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주 강하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 수 좀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공무원 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데 점점 뭐 그거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요번 정부에서 공무원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 공무원들은 좀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거. 어차피 우리가 복지 사업을 늘려가니까 그쪽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지 관련돼서 공무원분들이 아마 이렇게 몇 가지 사회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뭐 한 3-4명 정도가 제 기억에 올해 3-4명 정도가 자살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지 쪽의 공무원들을 늘리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거는 이제 인원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하는 거에 전달하는데 마지막 단에서 실제로 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지제도를 할 때 꽤 수혜자들이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수급자였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공무원분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수급자가 더 이상 아니다.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매달 뭐 70만 원씩 받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뭐 자기한테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화나겠죠. 그러면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칼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하고 뭐 전화해서 뭐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계속 지금 딴 데로 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담 같은 거를 뭐 반드시 2명이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뭐 상담하는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정부 업무가 상당히 다른 업무에서 옛날에 무슨 주민등록 떼어주고 뭐 다른 거 하던 업무에서 지금은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으니까 그걸 옮기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도 뛸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마저 얘기를 끝내면 그래서 복지 쪽도 늘리고 교육 쪽도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교육학 사범대에서 온 친구 있으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 시스템 우리가 다음 7장이 교육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효과성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는 우수한 선생님이 조금 인원수가 많더라도 잘 가르치는 게 실제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은 분을 급하게 데려와서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경우 오히려 효과 떨어지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키워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재정 준칙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해요.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아예 정부가 하는 것들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뭐한가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준칙을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재정 준칙은 재정 수지 규모를 제한하는 준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마스트리트 뭐 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유로 이쪽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들이 있죠.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지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사이에 어떤 관계를 두고서는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단 먼저 나열을 할게요. 국가 채무 수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정부가 그냥 두면 굉장히 팽창하고 굉장히 적자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좀 제한하자, 이런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재정 준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 준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재정과 관련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보면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잘 보고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얼마로 규제하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채무 상환에 대한 규제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이 표현이 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뭘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계잉여금이 뭐냐 하면 세수가 얼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들어온 부분을 세계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세계잉여금을 어디다 쓸 건가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냐 하면 뭐 맨 처음에는 지방에 줘야 되는 거 약속돼 있는 것 중에 안 준 거 먼저 줘라. 세계잉여금 생기면. 그 다음에 남은 돈의 30%를 국가 채무 상환하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규제가 채무 상환 규제예요. 채무 상환 규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거가 뭐냐면 추경을 제한하는 부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 쳐놓은 거는 우리나라 건데, 추경이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그래서 원래 예산이 발생한 이후에 그 예산을 변경하는 행위를 추경이라고 부르는데, 추경을 마음껏 하도록 허용을 해놓으면 어떨 거냐 하면, 그냥 정부가 뭐 그냥 세수 생기면 바로 써버리는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세수가 모자르면 세입 그 모자라는 거 보충하면서 더 쓰고 싶은 거 더 넣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새로 또 바꿔가지고 넣으면 되고, 그래서 추경을 마음껏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 예산이 잘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상당히 그 제한을 하죠. 뭐 국가에 뭐 재난이 왔다든가 경제에 위기가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가 실제로는 뭐 논란거리예요. 우리나라 올해도 추경 한번 했어요. 근데 국가재정법 생긴 이후에는 추경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그전에는 매년 했고, 국가재정법 들어온 이후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2008년인가 9년에 국가재정법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한
한 50% 정도밖에 안 했어요. 두 해 중에 한 해 정도만 추경을 했으니까 좀 효과는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하면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사이즈를 좀 제한하는 이러한 것들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근에 썼던 방법은 뭐냐면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야 된다 이거를 썼어요. 올해 국가 예산도 실제로 요거가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2014년은 적자로 마이너스 1.8%로 짜가지고 하지만 그 이후에 15, 16, 17 동안에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더 높게 증가하게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박혀 있어요. 그 국가재정법,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예산안이 있고요. 2014년. 그거랑 같이 해서 뭘 하냐 하면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요 중기재정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거기에 향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MB정부 마지막에는 이게 3.0%였어요. 지출 증가율이 2 내지 3이었다. 2 내지 3%포인트 더 높게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금 여태까지 거꾸로 얘기했네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높으면 당연히 적자가 늘 테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죠. 근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됐어요. 솔직히는. 예. 지금 아마 그리고 이 정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뒤로 미뤄요. 내년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쓰고 적자 많이 내고요.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리고 내년 가면 올해도 여전히 안 좋은데 좀 적자하고요. 내년부터 또 할게요. 뭐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리고 재정이 안 좋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호를 뭘로 찾을 수 있냐 하면 재정 수지를 볼 수도 있고요. 국가 채무 수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플로우에 대한 재정이 운영된 거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변수가 재정 수지고 건전성 나타내요. 그다음에 스탁으로 그게 쌓여 있는 걸 보면 국가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실제로는 지금 36% GDP 대비 36%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높아요.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추려면 실제로 흑자내서 갚는 수밖에 없는데 별로 인기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쓰고 싶은데 지금 어디도 써야 되고 어디도 써야 되는데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12%였어요. 11.6%인가 그랬어요. 그랬다가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한 20% 썼고요. 30% 좀 넘게 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5%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35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저 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소규모 개방 경제고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도 있고 통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 많으니까 좀 낮게 유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의 성벽을 좀 튼튼하게 있어야지 외부 오는 충격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복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한다고 그러니까 공약 파기했다고 공격받으니까 지금 뭐 쓰고 싶으면 쓰겠죠. 쓰고 싶겠죠. 근데 저는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복지 중에 일부는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재정 건전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훼손됐어요.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15년, 16년 동안 이거 보면 많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12%였는데 지금 36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낮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면 이 무슨 여기가 있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나왔던 이야기가 세입내 세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명시적인 그 재정 준칙으로 이렇게 법제화된 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세입내 세출 원칙이다. 그래서 세입내 세출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수입
내에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안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80년대 1983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동결이 돼요. 우리나라 재정상 예산이 동결된 해는 딱 한 해밖에 없어요. 1983년. 동결이라는 얘기는 82년 수준으로 지출을 그냥 제한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내년 예산 증가율이 4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을 때는 한 7%, 8% 정도 돼요. 보통 성장이. 근데 그거를 제한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더 빠르게 성장했었던 데죠. 그리고서는 굉장히 제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재정 준칙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 재정 준칙이 가지는 단점이 아주 경직적인 재정 준칙을 한다면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 이거 시작하면서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뭐 얘기했던 거 중에 보면 머스그레이브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을 잘 고치는 거예요. 시장 실패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는 불형평한 이 소득 분배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뭐였던 거 기억나세요? 경기 안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나쁘고. 근데 그게 그냥 별 피해 안 주고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실제로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졸업할 때 불행히도 경기가 안 좋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만약에 1년을 뭐 이렇게 쉬면 그 다음에는 인적 자본이 오히려 그동안에 감가상각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취업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실제 리얼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그냥 단순히 좋았다 나빠졌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리얼 코스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완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아주 크게 보면 하나는 통화금융정책 써가지고 통화해가지고 통화량 조절하고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 써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정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 가지고 뭘 하냐면 경기 대응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경기 대응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많이 쓰면 돼요. 정부가 많이 써주고 그리고 세금은 덜 걷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대응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침체 때 적자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호황 때 흑자를 내면 돼요. 그러면 경기를 좀 완화시키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사용되는 거죠. 근데 재정정책에 만약에 준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칙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 채무 수준을 할 수도 있고, 뭐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할 수 있고, 지출 총량을 할 수도 있고, 재정 뭐 지출의 증가율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국가 채무 수준이 뭐 동결돼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 났을 때 적자 내려면 국가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너무 강하게 그냥 경직적으로 하다 보면 침체일 때 적자를 못 내게 만드는 걸로 재정 준칙이 작동할 수 있어요. 국가 채무 늘면 안 된다. 저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 채무가 뭐 증가하는 속도를 제한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해놓으면 어떨 거냐 하면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한 재정 적자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외 규정을 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 규정들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굉장히 약한 예외 규정, 전시 아니면 뭐 대규모 실업.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허용한 걸 보면 뭐 대규모 재난, 국가 수준의 재난 또 뭐 있냐면 대규모 실업, 경제 위기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한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평소에는 이게 그냥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이 움직이는 평상시의 비즈니스 사이클 상으로는 안 치는 수준에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풀게 뭐 이런 정도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찌 됐든 이게 조금 덜 작동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준칙 자체를 지금 말한 대로 좀 평상시에 경기 대응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포함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정 준칙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 건 뭐냐 하면 많은 국가에서 침체 때 적자 내는 건 아주 잘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유류세도 환급시켜주고 희망근로도 하고 갑자기 무슨 공적인 사업들도 막 벌여가지고 일용직도 많이 쓰고 중소기업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금융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인기 좋아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적자 굉장히 많이 내죠. 근데 경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졌을 때 좋아졌다고 말 안 해요. 우리가 성장을 만약에 내년 성장률이 3.8, 3.9 지금 정부 예산안 작성에는 3.9로 돼 있고 한국은행 최근 예측치는 실질 성장률이 3.8인데 그 정도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냐 하면 2.0, 2.7 그래요. 그러니까 3.8 가면 꽤 많이 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 수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3% 후반.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저는 생각할 때 내년 경기는 좀 더 그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엔 4%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가면 실제로는 어때야 되냐면 호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호황이라고 얘기하면 욕먹어요. 이제 겨우 그 몇 년 고생하고서는 조금 소득이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세금 갑자기 더 걷으라고 그러고, 저 사람 정부가 이렇게 주던 거 줄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욕먹겠죠. 근데 그래서 흑자를 못 내요. 이건 하는데 얘는 못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는데 비즈니스 사이클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적자 나면 국가 채무 늘고 흑자 나면 그대로고 적자 나면 재정 적자 늘고 국가 채무 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 사이클을 지나가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 현상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사이클 중에 특히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한 번씩 푹 올라가 있죠. 한 번씩 푹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흑자 내는 수밖에 없어요. 흑자 내고 그거를 국채 상환에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재정 준칙 중에 제가 채무 상환 규제 부분 있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채 수준이 얼마 이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싸워요. 결국 싸워가지고 늘리는 걸로 가요. 얼마 전에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오바마하고 열심히 싸운 게 그거예요. 국채가 상한이 있는 거예요. 재정 규율로다가. 그러니까 근데 정부는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준다고 싸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적자 낼 때 국채 수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실링 때문에 못 되면 결국 싸우다가 실링을 올리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여기 같아요. 흑자 냈을 때 국채 상환하는 걸로 의무화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국가재정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련 규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30%만 갚으라 그러고 그 전에 지방정부한테 줘야 될 거 그냥 먼저 주고 그리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한 개념이에요.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 많이 거친 게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원래 예상 세수를 뭐 내년에 호황일 걸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많이 잡아놨으면 세경영은 별로 안 생겨요. 근데 내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뭐 세수가 조금 덜 거칠 거라고 뭐 웬만히 거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나쁘면 세계임금 굉장히 많이 나서 이건 갚지 말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세계임금을 친구들 뭐 혹시 뭐 보면 뭐 우리가 무슨 잠재 성장률 아니면 그 실업률 중에서도 어떤 그 근본적인 실업률이 있어요. 그런 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세수를 예측한 다음에 그래 놓고 그 세수에 대비해서 실제 세수가 높으면 경기가 좋은 거죠. 그때는 이거 중에 30% 아니라 50% 썼으면 좋겠고, 이게 낮으면 이건 제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하는 금액도 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실제 세수에서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추정한 세수 를 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경기 예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계산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MB 때 사용했던 나쁜 수단인데, 그게 뭐냐면 재정 수지나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재정 운영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정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빚을 떠넘기면 돼요. 사업비를. 그게 많은 부분에서 누구냐 하면 공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업이 LH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죠. 그러니까 LH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랜드, 하우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토지주택공사, 옛날에 토지공사 있었고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는데 두 개를 합치면서 LH공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하고 굉장히 대규모 이렇게 주택 건설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있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업들인데, 공기업에다가 떠넘기면 돼요. 정부 수지를 나쁘게 안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다가 사업을 떠넘기면 돼요. 그래서 MB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보금자리 주택을 정말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정부의 예산안에서 짓고 예산안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토지주택공사한테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면 거기서 토지주택공사가 공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 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조금 민망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자원공사에다가 네가 얼마 해서 하라 그래요. 그게 한 8조쯤 된다 그래요. 8조 정도를 수자원공사 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의 적자 부분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도 꽤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공기업인데 공기업 중에 정부 일을 하고 있는 공기업은 공기업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부로 포함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국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냐면 시장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이냐 아니면 그게 정부 사업이냐라는 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시장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성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의 수입으로 50% 이상을 자기가 조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걔가 시장에서 있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이 임대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꽤 많이 해요.
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저 보금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위 주택 개발도 또 그냥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약간 굉장히 시장성 사업들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수입들이 발생해요. 자기가 분양도 하고 누구한테 뭐 임대도 하고 뭐 이래서 수입 발생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입이 비용의 한 50%만 넘으면 그냥 공기업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새로 그게 국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제 기준에서 해도 LH공사나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에요. 정부가 아니죠. 근데 부채는 그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엄청 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MB 정부 동안에 뭐 항상 제가 재정학하면서 재정학자들은 통이 크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돈 단위가 조 단위예요. 그래서 200조에서 400조로 늘었어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아주 무지 늘었죠. 근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정확하게 그게 그 중에 얼마만큼이 원래 하던 것 때문에 늘은 건지, 얼마만큼이 MB가 새로 해서 늘은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이 경영을 그 기업들이 잘못해서 늘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업 관리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경우에 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돌아서 보면 그러면 시장성 기준에 의해서는 LH공사나 수자원공사가 저 공기업이 맞는 거니까 그냥 거기다 우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제 기준을 빼가지고 우리는 공기업까지 다 넣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실제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 하면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가 채무는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런 공기업 채무도 포함을 하는 것들을 다른 관리하는 국가 채무로 생각해서 좀 어떤 공적 부분의 채무로 생각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관리를 얼마만큼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공공 부분 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을 공기업한테 떠넘기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냥 해야죠. 그래서 향후에 국가재정부에 저는 그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 현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공공경제학이라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사업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시장성 기준을 기업 단위로 보지 말고 사업 단위로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성 기업을 사업 단위로 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 아니면 4대강 사업을 봤을 때 이게 시장성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러면 공기업에 떠넘길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을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솔직하게 딱 정부 예산 가지고 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그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뭐 기자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일을 해보다 보면 어떤 이런 아이디어 생기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나라 사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생기고 그러면 그 좀 연구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뭐 언론이랑 얘기도 하고 어디 토론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한 5년 똑같이 떠들면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지금 이 얘기 한 지는 한 2달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아마 계속 앞으로도 하면서 아마 그래서 국가재정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교육 쪽은 실제로 뭐 여러분들 무슨 든든학자금 하는 거, 그렇죠? 정보 공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아주 옛날부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뭐 이러더니 진짜로 생겼어요. 그리고 저 든든학자금 장학재단 이런 사업들은 지금 몇 조짜리 사업이 돼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있어서 그런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공공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시다. 자, 7장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공공 지출에 대한 이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배웠고 그 다음에 조금 주제를 다른 걸로 넘어가서 뭘 했냐면 공공 선택 이론 이야기 6장에서 한 거고 이제부터는 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 재정 지출의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거에 주요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이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정책적으로 어디가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게 교육, 그 다음에 SOC가 비용 편익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 대한 복지 지출, 이렇게 크게 보면 요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 큰 지출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순서를 바꿔놨어요. 제일 먼저 뭐 얘기부터 할 거냐 하면 우리나라를 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데이터가 업데이트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가장 최근 게 아마 2010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비라고 하는 거, 이제 뭐 교육을 국제 비교할 때 보면 뭐 뭘 가지고 비교하는 게 좋을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 경제학자 그리고 특히 재정학자가 보는 그 창은 뭘 가지고 보는 거냐 하면 결국 재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렇죠? 돈을 얼마나 교육에 그 한 국가가 썼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교육비라는 개념이고, 공교육비는 뭐냐 하면 요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사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공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정식의 학교 같은 데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교육비라고 부르고, 사교육비는 학원이나 뭐 이런 거 다른 데 들어가는 거고, 공교육비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공부담이 있고, 공부담 공교육비가 있고, 사부담 공교육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공교육비는 학교 그 급별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국제 기준에서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당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초등교육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고등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그 다음에 뭐 고등교육,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등교육 단계라고 여기 써 있으면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뭘 하는 거냐 하면 GDP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교육, 그 공교육에다가 얼마를 썼냐 하면 GDP 대비 7.6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1000조다 그러면 7.6이면 얼마죠? 76조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6조 정도 쓰고 있고, 그 중에 뭐 그 한 20몇 조 정도가 고등교육에 있고, 그 다음에 40몇 조가 그 초중등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에 상당히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7.6인데 OECD 평균은 5.9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 물론 절대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 수준이 조금은 낮은, 그러니까 OECD 전체에 비하면,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절대 수준은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GDP 대비해서 본 거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교육에 많이 쓰고 있는 국가로 보여요. 그리고 요거를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눠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등이 4.2, 그 다음에 OECD 평균이 3.7,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0.5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고, 실제로 더 많이 차이 나는 게 어디냐 하면 고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우리가 2.6, 그 다음에 OECD 평균이 1.5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를 간단히 몇 가지만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교육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교육 투자 규모가 크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유는 뭐냐 하면 진학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지금 친구들 대학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최근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아마 경기 탓도 있고 아마 마이스터고나 뭐 아무튼간에 고등학교에서 직업적으로 가는 경로가 전에보다는 좀 나아진 부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70 몇 프로쯤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몇 프로가 대학을 가는 게 친구들 생각할 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무지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 거가 전 세계 1등으로 가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모든 게 탄력적이에요. 뭐 탁 치면 탁 이렇게. 탁 치면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그래서 탁 치면 출산율 꼴등으로 가고 뭐 탁 치면 대학교 가는 게 1등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굉장히 높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진학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왜 높으냐 이러면 제 생각에는 교육열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지금 보면 2.6이고 1.5니까 지금 요거를 뭐 우리나라 그냥 GDP 1000조로 생각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26조 쓰는데 OECD 평균은 15조예요.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를 더 고등교육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쵸. 꽤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학률이 높고 교육률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고등교육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고등교육이 실제로 돈을 꽤 많이 쓰는 교육 단계.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 시설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돈 썼죠, 여기. 저도 비싼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교육비가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징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냥 각각의 전체만 봤지만 이거를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이걸 공부담, 사부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공부담은 상당히 작아요. 0.6이고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부담이 1.9고 0.5예요. 사부담은 OECD 평균의 한 4배 가까이 돼요. 사부담이 뭐예요? 사부담 고등교육비. 등록금이에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등교육에서 사부담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우 높은 이유는 결과는 잘 알죠. 매우 높아서 굉장히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뭐 그 논쟁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대학교가 굉장히 나쁜 놈이 됐어요. 언론을 보면 굉장히 대학은 나쁜 놈이에요. 오늘 기사 본 것도 보면 뭐 대학이 뭔가 숨겨놓고 돈을 많이 이렇게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근거를 보면 지금 요 숫자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등록금이 비싸고 사부담이 너무 크냐? 가계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늘리자. 여기서 이거를 뭐 한 1.5쯤으로 가고 이거 한 1 정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1로 가고 있어요. 정부 지금 부담이 최근 숫자가 0.9 정도 돼요. GDP 대비. 그래서 상당히 올라갔고 등록금 자체는 요거 했을 때 대학교 등록금 수준이 전 세계에서 2등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1등이 누굴까요? 미국이에요, 당연히. 미국의 등록금 엄청 비싸죠. 뭐
한 학기에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학기에 그러니까 1년에 한 7천 불, 8천 불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5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니까 5만 불 되니까 상당히. 근데 그 다음에는 등록금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실제로는 아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터키,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은 좀 받는데 유럽 국가들은 안 받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영국이 등록금 받고요. 독일이 좀 받다가 안 받고. 근데 유학생들한테는 또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는 좀 나오다가 그래도 여전히 유학 가면 좀 안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등록금 순위를 보면 우리가 2등이었다가 최근에 떨어졌어요. 5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반값 등록금 정책하면서 친구들 등록금 그동안 안 오른 거 알죠? 최근 3, 4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어요. 못 올리고 전에는 깎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지금 기획처장을 하니까 예산 짜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2등에서 5등으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요거 숫자가 굉장히 간단한 숫자지만 0.6, 1.9, 2.6이라는 요 숫자가 굉장히 간단한 숫자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제가 그냥 한 2, 3분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정책을 좀 길게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53년에. 어디다 돈을 써야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쟁 끝났어요. 나라는 뭐 소득이 몇백 불이에요. 소득은 다 파괴돼 있고 필요한 인력은 굉장히 단순 노동이에요. 어디에다 투입해야 될까요? 초등학교에다 투입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뭐 6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전후에 바로. 그래서 거기다가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요. 그래서 학교 엉터리로 막 쳐요. 가건물로 짓고 선생님들 뭐 6개월 교육받고선 선생님 되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3부제로 학교가 돌아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돌아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나눠서 가고 왜냐하면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달성을 해요. 59년인가. 그래서 90몇 프로를 달성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이제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의 단계는. 얘네들을 다 초등학교에 몰아넣고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뭘 원할까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뭐 아주 부자인 집에 뭐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만 중학교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바꿔요. 60 몇 년인가 중학교를 시험을 없애요. 중학교 무시험 입학으로 바꿔요. 무시험 입학으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중학교를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올라가죠. 67년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고등학교로 가죠. 고등학교로 가면서 뭘 하냐면 평준화 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72년인가 뭐 그래서 평준화 점점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산 투입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죠. 그리고서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대학교를 친 게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80년대에 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대학교 인원을 왕창 늘려줘요. 그때. 혹시 모르죠? 제가 83학번인데 제가 들어갈 때 81학번부터인가가 졸업정원제라는 게 생겨요. 졸업정원제는 뭐냐면 입학생을 옛날에 뽑던 것보다 30%, 50%를 더 뽑게 허용해주고 다만 졸업생은 옛날 입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고 한 거죠. 근데 못 줄였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냥 대학교 인원수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늘려주는 정책을 해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오면 대학 수를 늘려주는 정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서서히 밑에부터 치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어디에 역할을 했냐 면 초등 쪽에 중점을 두고 하죠.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늘더라도 어떻게 하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초기에 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는 정부가 많이 했고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여전히. 3%, 2% 뭐 이렇죠.
근데 중학교는 옛날에 6, 70% 했다. 지금 아마 절반 아래로 떨어져 20%인가까지 갔고, 고등학교도 상당히 사립이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적 영역을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교육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던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 허용을 했고요. 많이. 그래서 사립들이 많이. 대학은 특히 사립을 많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립의 비중이 큰 나라예요. 우리가 그 8대 2예요. 사립이 8이고 공립이 2인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제일 많고 우리는 항상 이게 끝점에 가 있죠. 아웃라이어예요, 항상. 근데 그래도 유사한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 쪽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당연히 뭐 거의 100% 국공립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립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성장시켰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민간에서 부담하게, 가정에서 부담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적 부분으로 옮기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는 상당히 논쟁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와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오늘 좀 많이 했어요.